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핫 이슈 한 가지를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한번 비틀어볼까요? 탈세와 절세 사이. 그 참 애매한 사이인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 뭐 옛날 영화 제목 같은데. 전공 분야 아니십니까? 네. 아이고 제 전공 분야는 절대 아닙니다. 예. 예. 예, 국세청이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 거래 과정에 탈세를 근절하겠다. 이래가지고 기획 세무조사 계획을 세웠나 봐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한 596명 정도 실제로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해봤더니 이게 뭐 굉장히 백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이제 그 사례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공무원도 있고 대기업 임원도 있고 병원장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이른바 우리 사회 사회 지도층으로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탈세를 한 그런 사례가 재밌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탈세 사례가 있었는지요? 네. 대표적으로 뭐 백수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줬다. 이게 지금 이제 보도를 좀 많이 타고 있는데요. 전직 교육공무원이라 그럽니다. 근데 30이 다 돼가는데 아들이 취업도 못하고 걱정이 되긴 했겠죠.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 대신 사준 겁니다. 대출금도 이제 대신 내주고 그런데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이제 시세 차익은 모조리 이제 아들 몫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재미를 보니까 또다시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 아들 명의로 샀다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적발된 경우도 있고 현직 공무원 한 사람은 음식점을 하는 아들에게 상가 건물을 아예 이제 사준 겁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내질 않은 거죠. 이건 좀 뭔가 약간 좀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금 추징당한 그런 경우도 있고 한 대기업 임원은 두 딸에게 상가 건물을 공동 명의로 이렇게 사준 거죠. 그리고 임대 수입을 이제 딸들에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했다가 증여세 또 추징당한 경우도 있고 대기업 임원 같은 경우에는 두 아들에게 아파트 구입 대금을 현금으로 증여하고 숙부에게서 차용한 것처럼 이렇게 또 위장을 한 그런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 지도층에서 광범위하게 탈세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장관도 하고 정부에 입각도 하고 출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회가 받드는 게 다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쭉 사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마 이 청취자분들도 국회 인사청문회 때 많이 들어본 그런 사례들인데 이런 생각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보자시죠. 인사청문회 할 때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상가 건물 지분을 증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그 어머니한테 돈을 빌린 형태로 2억 2천만 원인가요? 이렇게 이제 서류를 꾸며서 이제 어찌됐건 내긴 냈다는 거고.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이게 세대를 걸러서 그러니까 딸한테 증여하고 딸이 또 이렇게 그 자신의 딸에게 또 상속을 하든 증여라든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어머니 싹 빼고 바로 손자에게 이렇게 증여한 거 이거는 좀 쪼개기 증여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그때 많이 있었거든요. 뭐 있고 논란이 있으면 뭐합니까? 장관 지금 하시는데. 그렇죠. 장관이 됐는데 그때 이제 상당히 또 논란을 많이 유발했던 게 뭐냐면 청와대 측의 이제 그 해명이었어요. 뭡니까? 국세청 홈페이지에 그 방법이 합법적 절세 방법이라고 소개돼 있다. 합법적인 절세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아니 이게 뭐 그러니까 불법과 이 탈법을 또 편법을 너무 혼동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미 탈세와 절세의 한계가 좀 모호하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결국 장관에 임명이 됐죠. 근데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허위 계약서를 통한 탈세다라고 진단을 좀 내리긴 했습니다. 그 부동산을 접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다 막 그러면 이제 밑에 상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에 떴다방들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치 상가 건물 같은 것도 자기들이 이게 분양만 되면 바로 뭐 5% 6% 수익 낼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책임도 안 지고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이 사람들은 사라져 버려요. 어디로 간지도 맞습니다. 모르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왜 이런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건설사와 끼고 놀고 있는 이런 떴다방들은 조사를 하지 않는지. 왜냐 그러면 거기서 고용되는 아줌마들이 그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상가를 거래를 하거나 아파트를 거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먹거든요. 그렇죠. 이거 세금 안 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왜 이런 정부가 이런 것을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 사실은 단속 요원들을 이제 보내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가끔 하긴 해요. 아주 너무 과열됐다 할 경우에는 이제 가끔 하긴 하는데 상시적으로 하진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그건 그래요. 뭐 탈세든 뭐든 뭐 편법이든 뭐 불법이든. 근데 제가 그건 그래요라고 한 말이 뭐 편법, 탈법 이게 다 용인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하시려면 현장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질은 다 또 뭐 세금 올리니만 가장 쉬운 거, 하기 쉬운 거. 뭐 그런 것만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싶어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서류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주로 하시죠. 예. 하여튼 뭐 답답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걸 탁상행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번에 네. 적발된 분들 가만히 세금 내시고 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통해서 예. 예, 그러니까 추징당하는 상황이니까 안 낼 수가 예. 없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회 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게 논란이 되고 뭐 전문가들이 불법이라 해도 예. 장관으로 임명하고 이런 것이 계속 되다 보면 좀 안 이번에 그 적발돼서 세금을 내는 분들도 나 억울하다라고 다들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더 큰 문제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흔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전무죄. 예. 그러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은 이래저래 빠져나가고 뭐 그렇게 뭐 약간 탈세 같은 거 해도 뭐 장관도 되고. 오히려 그런 걸 안 하면 바보다. 이런 사실은 이제 풍조가 사라져야 이게 적폐청산인데 예.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나누면 며칠 밤새워도 뭐 부족할 것 같고요. 며칠 밤이 아니고요. 예. 예. 1년 내내 이야기해도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탈세와 절세 경계선 애매하겠네요. 사실은 그죠? 예. 그 전문가들이 약간 그 제도적으로도 문제 있다는 얘기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 뭐 이 세법 자체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예. 그렇죠. 어렵고. 그러니까 이 보통의 이제 납세자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무사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 납세자들이 네. 세무사의 도움을 돈 줘가면서 받고 이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에 이제 그 거래하는 그 중개업자들 같은 경우도 네. 뭐 부동산법을 다 훤히 다 꿰고 있느냐 그것도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행에 따라서 그냥 적당히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이제 탈세인지 모르고 탈세를 하게 되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발생한다. 특히 증여세가 좀 그런 그 함정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날 것 같다라고 해서 앞에 나는 지진을 전진, 큰 지진을 본진, 그리고 나머지 여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전진, 본진, 여진이 사실은 구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포항 지진을 놓고.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의 홍태경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지진의 여진이 맞습니까? 이번 지진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번 지진은 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지난 포항 지진의
본진이 발생했을 때 이 지진에 의해서 16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단층면이 쪼개졌습니다. 네. 예, 이 16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단층면은 지하 6km에서부터 9km 사이가 주로 부서지면서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 본진에 의해서 남서쪽 끝단까지, 그러니까 쪼개진 단층면에 남서쪽 끝단에 해당되는 지점에 바로 이번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그런 면에서 같은 단층면이기 때문에 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16km 제곱 면적 안에 단층이 무너졌고 그 깊이가 6에서 9km 지하라 그러셨으면 앞으로 이 부근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동안 여진이 발생한 것이 다 거의 대부분 이 지역 안에 들어가는 지역에 해당되고요. 예. 그런데 이번 여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것이 바로 이 경계부에 해당되는 곳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진이 잠잠해지면서 그동안 이 부서진 단층면을 중심으로 해서 배출되는 에너지들이 충분히 다 배출이 됐는데 이 경계부 부분은 응력이 많이 쌓인 상태로 부서지지 않고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부서지면서 규모 4.6 여진을 만들어내고 단층면은 보다 더 커진 걸로 더 많이 쪼개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파악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뭐 지상에서 뭐 레이더를 쏴서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지진이 발생한 위치를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간의 단층면의 면적이 쪼개진 면도 지금 계산이 다 돼서 어디까지 쪼개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남서쪽 가장자리의 최하단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또다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면적이 쪼개져야 되거든요. 그 면적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범위가 쪼개져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럼 앞으로 여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횟수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까? 아니면 더 쪼개질 가능성이 더 큽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 단층의 상태에 달려 있는데요. 지금 이 지하에 있는 이 단층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몰랐던 단층인데요. 그렇죠.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이 본진이 발생하고 지금 여진까지 이어졌지만 이 전체 길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남서쪽 가장자리가 지금 현재 쪼개졌지만 이 너머로 단층이 계속 연결이 돼 있다면 그 지역도 추가적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에 의해서 이 경주와 포항 사이 지역은 응력이 굉장히 증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만약에 단층이 연장이 돼 있다면 추가적으로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응력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응력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응력은 쉬운 말씀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힘에 해당됩니다. 이 물리적으로는 단위 면적당 쌓인 힘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힘이 쌓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동안 이 여진이라 그러면 말씀 주셨지만 본진이 발생한 지점에 이렇게 몰려 있었는데 남서쪽 한 6km 정도 4.6km 정도 떨어진 곳에 발생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이어질지 경주와 포항에 이게 이어져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계적인 사례나 뭐 경험 등을 놓고 봤을 때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뭐 말씀 주실 게 있습니까? 네, 이 일반적으로 이 쪼개진 단층 면을 중심으로 해서 여진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지진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넓은 단층면을 쪼개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규모 9.0인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쪼개진 단층 면이 이 가로로 이 300km, 이 세로로 200km 면적이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면적이 쪼개져서 그 면적 중심으로 해서 여진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규모 5.6이기 때문에 면적이 16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규모가 더 클수록 더 넓은 면적에서 여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사에 한반도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다는 그런 역사나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계기 지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진계에 기록된 이 지진 역사만 놓고 보면 1978년도에 이 기상청에 의해서 처음으로 지진계가 한반도에 설치가 됩니다. 그 기록으로 보면 제일 큰 거는 규모 5.8인 이 경주 지진이 해당되는데요. 하지만 그 이전으로 가서 한반도에는 지진계는 없었지만 주변 지역에 지진계가 있어서 한반도 지진을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1952년도에 발생한 지진이 있는데요. 전란중인데 규모가 6.2에 이르는 지진이 평양 서쪽 강서 지역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요. 예. 평가에 따라서는 규모 7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와, 보통 저희들이 이제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뭐 한태평양 조산대 이런 지도책을 공부할 때 보면은 평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그어놓은 게 우리나라는 비껴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3D 입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비껴나가서 이렇게 일본에 걸쳐져 있는 그 선들이 지하 6km 더 깊숙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나라 한반도가 그 경계선에 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이 태평양판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열도 아래를 지나서 한반도까지 다다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태평양판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 다다랐을 때는 네. 이 우리나라 북한 쪽이 호랑이로 표현하자면 호랑이 앞발에 해당되는 부분에 예. 바로 그 아래쪽 지하 600km 정도의 이 태평양판이 도달하게 됩니다. 예.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규모 7이 넘는 지진도 발생을 하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규모 7을 넘는 지진이 발생을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그동안 몰랐을 텐데요. 네. 너무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 지표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예. 실제로는 사람들이 위험 부담을 못 느끼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지표에서 가까운 지진이 만약에 규모 7에 이르는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엄청난 피해로 연결이 될 겁니다. 요즘 흔히 가짜뉴스 비슷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파급 효과다,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핵실험 같은 경우는 핵실험이 강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예. 땅에 강한 지진동을 만들어내는 건 지진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규모 5에 이르는 핵실험을 하는 것은 규모 5에 이르는 지진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리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수백 킬로 떨어진 거리에서는 규모 5에 이르는 핵실험에 의해서는 거의 영향을 받기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핵실험에 의해서 우리 남한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렵고요. 예. 하지만 당시 핵실험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예. 최근에도 이 유발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핵실험장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당시 핵실험이 굉장히 강력해서 예. 지중 내에 많은 크랙을 만들어냈고 이 크랙이 또 다른 지진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지하 몇 킬로미터에서 핵실험을 하게 되고 그게 앞에 말씀하신 5km까지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핵실험이라고 하면은 예. 방사능 물질이 지표로 노출되지 않는 최소 깊이에서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 깊이에나 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규모 5, 6 정도 이르는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예. 최소한 500m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만탑산 지역이 어떻게 핵실험을 하냐면 이 수평 갱도를 뚫게 돼서 지하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산봉우리가 어느 정도의 높이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봉우리 자체가 500m 정도의 높이를 만족하는 곳에서 바로 폭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방사능 물질이 지표로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지진보다는 굉장히 얕은 깊이에 해당됩니다. 지진은 일반적으로 5km 이하, 5km에서 15km 사이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핵실험은 굉장히 얕은 곳에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방사능 물질 노출 원폭 실험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진 발생하게 되면 정말 심각하게 되면 경주, 포항, 울산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원전이 걱정이란 말입니다. 이거 안전 대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을 산정하고 거기에 대한 내진 설계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원자력 업계에서는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을 하더라도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원전에서 적용된 내진 설계는 0.3G, 이 G는 중력 가속도에 해당되는데 그 정도의 흔들림 정도까지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0.3G는 규모 6.5 지진이 바로 그 아래 원자력 발전소 하부에서 하부 10km에서 발생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지진동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전 하부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원전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어느 정도 웬만한 지진에 대해서는 다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미리 예측해서 전달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니까. 어떻게 지진이 났을 때 대비하고 행동 요령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재빨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건물이 흔들리는 동안에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먼저 머리를 보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탁자 아래 같은 데 몸을 감추고 있다가 이 건물의 움직임이 멈추게 되면 재빨리 계단을 이용해서 공터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건물의 낙하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네. 이 건물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아유, 오늘 지진 관련해서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의 홍태경 교수였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